7월 18일 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호남 지역에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에 호우경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재산을 좀 불리고 싶다 싶은 고민 사연,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재테크 상담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던 주말에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소식까지 국내 이슈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지금 TV로 보기 어려우시다면요.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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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마음이 어제 약간 긴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제 특보들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폭우 피해도 컸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가슴 아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네. 일단은 좀 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도 빨리 이제 좀 즐거운 소식을 마음으로 많이 좋은 소식들 많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도시락 이슈, 왜 도시락 이슈냐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네네. 점심시간에 친구, 동료들이랑 도시락 까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토크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주요 시사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혼밥 많이 하는데요. 바쁘면 이것만 보면 된다. 오늘 이슈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혼자 먹더라도. 네,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쓰러진 세계 유산입니다. 네. 장마가 핥히고 가면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물에 잠기거나 또 쓰러지고 훼손됐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공산성 일대가 아이고. 호수로 변했습니다. 바로역 금강이 넘치면서 누각인 마나루는 지붕만 겨우 물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 성벽은 며칠간 내린 비로 흙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경사면에 나무 뿌리가 드러났고요. 또 입구에 세워둔 비석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자, 경북 칠곡에 있는 400년 역사의 매원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 집 대문이 통째로 부서졌는데요. 네. 흙과 돌로 지어져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위험합니다. 담벼락도 좀 불안불안해 보이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빗물이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흙이니까는 이 약해져가지고 무너지거든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거 우야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가 지금 저렇게 지붕만 남겨두고 물에 다 잠기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장마로 발생한 전체 이 문화재 피해가 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네, 이번 장마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모두 40곳입니다. 이 큰 비가 계속해서 내릴 때마다 문화재 피해가 큰데요. 선제적으로 재예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직 폭우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앞으로도 폭우가 지속되면 피해가 더 커질 텐데요. 네, 그렇죠. 자, 이번 장마 기간에 전국적으로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최근 닷새가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엔 최고 350mm 이상,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 피해 복구와 또 예방을 미리미리 좀 해놔야겠습니다. 네, 아까 그 물에 잠긴 지붕만 간신히 남겨놓은 마나루, 누각.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네. 이렇게 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또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잠깐 아까 비가 좀 소강 상태일 때 복구가 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요. 날씨도 완벽입니다. 아니, 지금 아까 문화재도 그렇고요. 장마로 이렇게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날씨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결코 없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피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얘기는요.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월드스타 싸이 소식입니다. 네, 싸이. 자, 싸이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로 유명하잖아요. 자, 화려한 춤 사이로 흥을 돋우고 또 신나는 음악으로 관객들과 떼창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싸이는 지난 15일에 전남 여수의 진남 종합운동장에서 여름 콘서트 흠뻑쇼를 열었습니다.
자, 공연장에 물줄기를 뿌리는 장치를 설치해 즐기는 콘셉트의 그런 콘서트였는데요. 이거 인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저 가보지 않고 저는 멀리서 본 적은 있거든요. 못 한강에서. 사셨을 거예요. 네. 인기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자, 표가 금방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수 공연이 끝난 후에 싸이는 다음 날인 16일 소셜 미디어에 소감을 남겼는데 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자,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가혁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관객도 스태프도 게스트도 날씨도 모든 게 완벽했던 여수에서 대한민국의 가수 싸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날씨도 완벽했다라는 이 콘서트 후기를 남기면서 후폭풍이 거센 겁니다. 자,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연을 한 날도 또 다음 날도 네. 소감을 남긴 날도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런 소감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싸이가 여수 공연을 했던 그 15일 토요일은요. 특히나 이 경북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있었고 네. 특히 청주 오송읍 그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참사가 있었던 바로 날입니다. 그날이잖아요. 당일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도 막 특보를 진행했었죠. 네. 자, 그리고 이 싸이가 소셜미디어에 소감을 남긴 16일은 당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전국에 37명, 네. 실종 9명으로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희를 비롯해서 각 방송사들이 뉴스 특보를 하고 있었고 네. 정부가 비상 대응하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또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상황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누리꾼들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유족과 이재민들의 아픔을 좀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어떤 심정을 헤아렸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었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 공연을 감행했어야 했나라고도 했는데요. 자, 반면에 이미 그 정한 일정을 날씨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지 않나. 또 이 폭우가 내리면 워터파크도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등의 반론도 나왔습니다. 아하. 자, 논란이 확산되자 싸이는 결국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 뭐 여러분들 의견 어떨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인 만큼 조금 신중했어야 한다. 요거에는 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논란 때문에 덩달아서 이 싸이 흠뻑쇼, 과거의 논란도 좀 다시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이야기인데요. 지난해는 그 가뭄이 극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 흠뻑쇼의 특성상 좀 물을 많이 뿌리는 공연이라서 이게 좀 적절했느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싸이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복구를 위해서 거액의 성금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그 어제 이런 내용이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희망브릿지 전국재구호협회는 17일에 싸이가 수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 기부했다는 사실은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참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도 싸이 이 멋진 무대와 노래를 좋아하는데 좀 큰 아티스트인 만큼 조금 공감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괜히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좀 부글부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요. 주말은 사생활입니다. 어허.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이 수해가 발생한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민주당 대구시당은 상황실에 있어야 할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 제정신이냐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홍 시장은 당시 대구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다며 그걸 두고 트집 잡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자, 그러면서 주말 일정은 개인 사생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도 들어보시죠. 네.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근데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네, 논점을 흐리는 것 같은 게 네. 평일에 주말에 왜 골프 쳤냐가 아니잖아요. 지금 평상시가 그쵸. 아니라 기자들도 주말에 폭우가 있으면 현장에 다가가잖아요. 근무 날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주말 근무하느냐와 달리 폭우 상황,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같은 상황을 보면요. 네. 홍 시장은 대구에
큰 비가 오지 않았다면서 괜찮다라고 했지만 아하. 결국 그날 골프를 치다가 비 때문에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 때문에 중단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는 비 피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홍 시장은 논란이 되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전 직원 비상 대기 상태도 아니었고 또 전국을 책임지는 대통령도 아니라며 또다시 괜한 트집이라고 또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자, 한마디로 홍 시장은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한 거고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 홍 시장이 골프를 친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 중대본이라고 하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를 다 해요. 얼마나 누가 근무를 하고 있냐. 네. 대구의 비상근무자가 1,014명이라고 집계가 됐거든요. 네. 대구시와 각 구청, 산하 공공기관 다 합친 숫자입니다. 네, 무려 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대구시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장이 골프를 쳤다. 글쎄요. 그러니까요. 자, 안 그래도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자, 15일에 대구 비상근무자가 1,000명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물으니까 홍 시장은 내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말 활동은 사생활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유튜브에서 지금 후왕님이 공직자는 사생활을 하다가도 일이 바쁘면 제쳐두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들도 밤새면 일하던데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또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생활 관련해서 지난해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네.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를 한 건데요. 시민단체가 대구시장 관사를 고치는 데 들어간 이사 비용이나 비품, 또 도배, 가전, 가구 비용 등의 세부 지출내역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네. 한 차례 정보 공개 결정을 연기한 끝에 결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아하. 이 골프 논란, 같은 당인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기현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애둘러서 비판을 한 것 같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 집권 여당 대표를 거쳤고 대선에도 2번이나 도전했고 많은 분들이 표를 던지기도 했고요. 그런 인물인 만큼 이 골프 논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준비했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클이 뽑은 광클 E-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폭우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보시면은 산사태 실종견, 또 폭우인데 환불 거부, 이렇게 좀 눈에 띄었었고요. 예. 또 영국 해변의 고래떼 죽음, 스님이었던 도연, 둘째 아이 사실, 또 예스 키즈존 논쟁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모바일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실종견 28시간 만에 귀가입니다. 네.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폭우에 휩쓸려 갔던 반려견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지금 예천 산사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름을 앓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반려견이라도 잘 돌아와서 가족 품에 안기니까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려견이 무려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28시간 만에 돌아온 건데요. 이 사진 속 반려견 지금 옆에 나오죠. 이름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요. 진순입니다. 진순이. 네, 2살배기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진순이의 주인인 권호량 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쯤 진순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집 마당에 나가보니 빗물과 산사태로 토사가 들이찼다고 합니다. 반려견 진순이는 실종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슬픔에 잠겨있던 권 씨 앞에 진순이가 사라진 지 28시간 만인 그제 새벽 5시쯤 다시 나타난 겁니다. 와, 진순이가 주인이 있는 곳을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다행인데 무엇보다 다친 데가 없는지 건강이 염려됩니다. 네, 발견 당시에 몸이 진흙으로 덮인 상태였고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주인인 권호량 씨는 진순이가 기적처럼 돌아왔듯 실종된 이웃들도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기특하다, 희소식도 있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실종자분들도 기적같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진순이의 가족 권호량 씨의 마음이 저희와 똑같습니다. 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리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각 모바일에서 뜨거운 이슈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폭우인데 환불 거부한 펜션입니다. 연이은 폭우에 미리 잡아뒀던 여름 휴가 무산된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집중호우가 예보돼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글쓴이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많은 비가 예보됐다. 때문에 하루 전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펜션 업주는 이용 하루 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예. 결국 예약 당일 펜션이 있는 지역에 폭우가 내렸고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산사태 위험이 클 때는 저렇게 가는 게 안 좋지 않나요, 이재승 기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산사태 위험이 전국적으로 좀 큰 상황이라서 가급적 물가나 또 산지의 펜션 이런 이용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불을 요구를 했어요, 글쓴이도. 근데 글쓴이에 따르면은 이 펜션 업주가 펜션으로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올 수 있다. 또 정부에서 보내는 안전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뜻이라면서 아이고.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위험하지 않으니까 오려면 와라, 돈은 안 돌려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 글쓴이는 이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혹시라도 갈까 두렵다, 펜션 상호명을 알려달라, 환불이 어려우면 일정 조정이라도 해주지 등 대부분 이 펜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쟁이 특히 휴가철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그 한국소비자원 1372번으로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소식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영국 해변의 고래 떼죽음인데요. 어허. 무슨 사연일까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해변에서 들새고래라는 개체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흑색빛 고래 여러 마리가 해변 곳곳에 떠밀려 와 있습니다. 무려 고래 50여 마리가 해변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해양보호단체는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보통 고래 중에 이렇게 단체 생활하는, 무리 생활하는 고래가 많긴 하거든요.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서 다니다가 사고를 당한 건가요? 네, 들새고래는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무리끼리 유대감이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양보호단체에서는 동료 고래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머지도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지어 해안가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암컷 고래 한 마리가 해안가로 향하자 동료 고래들이 이 암컷을 따라와 집단 좌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발견된 고래들은 대부분 폐사한 상태로 10여 마리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해양보호단체에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거센 파도로 구조가 어려웠고 가까스로 구조된 한 마리만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누리꾼들은 동료를 도우려다가 죽었다니 슬프다. 동물도 서로 교감한다. 유대감 강한 고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 E-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전문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홍 박사님 앞으로 실제로 접수가 된 사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들어보시죠. 아들 둘을 둔 42 직장맘입니다. 오는 8월에 전세가 만기되어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은 전세자금 2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전부터 남편 일이 좀 잘 풀려서 부부가 함께 한 달에 800만 원이라는 꽤 큰 돈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40대 맞벌이 부부 노후를 위한 투자법은? 이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와, 일단 한 달에 800만 원 저축이 가능한 상황 자체가 사실 부럽긴 한데요. 이분도 조금 이제 여유 있지는 않다가 최근에 잘 풀렸고 앞으로 좀 이렇게 잘 풀린 상황이 예측이 되나 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일단 800만 원 뭐 이렇게 잘 상황 좋겠네요. 일단 800이다 그러면 쓸 텐데. 예.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높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네. 보유한 순자산은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투자에 실패를 하셨을.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세금 2억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투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나 아니면 예. 또 여러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겠고 네. 두 번째는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잘 풀리면 저게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악전고투를 하던 사업의 초기를 잘 풀다가 네. 그러니까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술술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체인점까지 만들었다. 이러면 저런 소득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만 지금까지 너무너무 돈이 없다가 이제 네. 막 풀렸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네. 일단은 상당히 재테크하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뭐랄까요 멋진 노후 좀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또 이제 노후와 또 자녀 지원 같은 걸 고려하셔서 지금 이제 잘 불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 뭔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반반 투자법이라는 건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국 주식이 되게 주가가 잘 오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빠질 때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국채 절반 투자해서 아하. 이렇게 위험을 좀 분산시키자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주가가 한 30% 빠졌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1,450원. 우리나라 주가랑 환율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이용해서 네. 한국 주식 50%, 미국 국채 50%에 투자하는 반반 투자. 저 반반 투자는 따라하기도 되게 쉽고 네. 또 저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한국에 다 상장돼 있고 수수료도 되게 싸요. 네. 그래서 연간 뭐 0.1%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1년에 한 번 적금 들듯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모아서 그걸 연초에 저렇게 5대5 비중을 맞춰서 투자만 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투자법이 바로 반반 투자법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투자 3분법이 나왔는데 이제 저 수익에 좀 만족할 수 없는 분들도 네. 세상에는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성향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똑같아요.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까지는 똑같은데 우리는 수익을 좀 올리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한국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 미국 주가 좋을 때도 간혹 있잖아요. 90년대 네. 이럴 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대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을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해야 되니까 예. 좀 공격적인 뭐랄까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 사야 되는 그 이름들이죠? 이 이름들인데 이제 저 이름을 달고 있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요 그림에서 저걸 주세요 그러면 여러 상품이 있는데 어떤 거 할까요?라고 예. 물으면 수수료 제일 싼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그래도 하루에 몇십억 이상 되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어쩌면 하루에 한 몇천만 원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거래량이 1억 이러면 이분이 사면 상한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좀 몇십억 정도는 되면서 수수료가 뭐 제 기준입니다만 0.1% 밑에 있는 아주 값싸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ETF 상품들, 상장지수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 뒤에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상품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권 계좌를 만들고 코스피 200 TR 중에 수수료 제일 싼 거, 거래량 많은 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꼭 창구를 가시지 않아도 네. 요즘 굉장히 그 뭐랄까 하나 스마트폰에서 주식 거래하기가 쉬워졌잖아요. 네. 굉장히 간명하더라고요. 예전에 좀 그렇게 만들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쉽게 돼 있어서 저걸 그냥 치시면 돼요. 코스피 200, 뭐 또 TR, 네. 또 미국채 선물 이렇게 치면 예. 상품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걸 금방 비교할 수 있어서 그거 딱 누르면 당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몇 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반반 만들어야지 분산 투자.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념 후라이드 2개만 하긴 부담스러우니까 마늘 간장 하나 추가해서 3개로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 800만 원을 이분이 꾸준히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반반 투자 또는 3분할 투자 나중에 꾸준히 하면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벌써 일단 투자 원금이 꽤 꽤 많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1%를 노려볼 수 있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 순자산가들의 그 자산이 네. 2021년 기준으로 대략 얼마냐면 20억 후반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분은 집 포함이죠, 집 포함? 예, 다 포함.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전세 빼고 반반 투자를 하면 21억 6천, 투자 3분법을 하면 23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55세 넘어서까지 꾸준히 한다면 이제 더 엄청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왜 55세로 가정을 했냐면 예.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체력이 그렇죠. 이제 좀 정리도 하시고 쉬셔야지. 쉬고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원금은 13년 동안 55세까지 네. 그러니까 나 전성기 12년 달리겠어 이렇게 네. 하신 거죠. 이제 내년부터. 예. 그러면 12억 4천 정도 되는 데다가 반반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만 초기 투자 수익금만 9억 정도가 나오고 투자 3분법은 10억 7천 정도가 나오는. 와. 그러니까 투자 3분법이 저렇게 수익이 좋은 이유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안정적인 채권보다는 네. 주식에 더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저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20억 넘는 자산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55세가 넘으면 뭐 만약에 계속 하신다면 해도 되는데 계속 왕성하게 또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운용은 더 계속 하실 수도 네. 있죠. 있는데 이제 그때쯤 애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뭐 좀 분가도 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그냥 여기 스톱한 거지. 네. 이제 여기서 한 60세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숫자가 왜냐하면 이게 복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해는 수익률 뭐 6% 7% 이래봐야 별로 느는 기분이 안 드는데 예. 이게 10년, 20년 특히 여기는 아직 20년도 안 갔지만 20년이 가면 이게 이제 원금의 4배로 불어나거든요. 이 정도 수익이 나면. 네. 그래서 뭐 60세까지 했다면 다 사실 대한민국 0.1%를 넘어서 0.7, 0.6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러면 허황되다 그러실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나오는 숫자다. 예, 현실적으로 그냥 55세로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법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이제 이 반반 투자법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7% 정도의 성과를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연평균 7%라는 그런 성과들을 여기 나오네요. 반반 투자 보시면 200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반반 투자의 성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이 제일 22년이 좀 손실이 컸었고 예. 그 이외에는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지금 파란색이 다 이익을 본 거죠? 이익을 본 네. 겁니다. 그리고 많이 벌 때는 거의 한 20%까지도 벌어주고 아하. 제일 많이 뭐 손실이 났던 해도 마이너스 한 8% 정도. 예. 그러니까 22년 투자하면서 손실 난 해는 한 4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 40년을 이렇게 운용했다 그러면 한 10% 가까이.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못했기 때문에 저 네. 정도인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과거의 수익의 평균을 가정해서 한 7%. 네. 또 반대로 투자 3분법은 최근 성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42년 하면 여기 11%가 넘고요. 11%의 예,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예. 저건 비현실적이다. 자, 앞으로 저렇게 좋겠어. 그냥 요새 수익률만 갖고 또 하려니 미래는 장기 지표를 항상 믿어야 되니까 네. 그냥 중간값으로 7에서 8% 정도다라고 가정해서 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불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4, 5%밖에 안 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 길게 운용을 할수록 결국 평균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리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42살의 아들 둘을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월 800만 원씩 좀 어려웠다가 월 8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돼서 지금 투자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분은 뭐 월 800만 원씩이 들어오게 된 아주 행운, 뭐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 좋은 상황이 됐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다른 더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이렇게 반반 3분할 투자 괜찮은 겁니다. 그럼요. 네네. 이게 뭐 돈이 크면 클수록 사실 저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정말 순재산 상황을 저한테 솔직하게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예. 그냥 전세 2억밖에 없고 돈은 앞으로 저렇게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저분은 금융중학과세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했었던 거니까 네. 저 정도 성과가 나온 걸로 나온 거고요. 우리 이제 200만 원 또는 뭐 월 400만 원을 저축하겠다. 네. 우리 의욕은 강하잖아요.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씩 쭉 저축을 하게 되면 10년 그래봐야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저축한 금액이 3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네. 지금 투자 3분법을 하면 그 2배, 5억 8천 정도. 저 5억 8천이면요.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 상위 20%입니다. 그러겠네요. 엄청난 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400이면 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상위 10%를 돌파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 커트라인이 9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400만 원을 저축하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제 생각에 200과 400 사이일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진급도 못하고 내가 잠깐 육아휴직 중이다 이러면 200이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복직하고 또 더 나가서 맞벌이 하면서 또 남편 승진도 하고 나도 승진하고 하면 400.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부장님 됐다, 임원 됐다 그러면 이제 600으로 가면 이제 600이 되는 순간 갑자기 환상적인 숫자가 나오죠. 정말 그러니까 이 수익이 100% 나온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꾸준하게 한 6에서 7% 이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네. 너무 안정적인 은행 예금만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또 주식에 올인했다가 작년 같은 시기에 마이너스 30% 손실 나면 네. 다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 관리. 그러니까 20년에 마이너스 수익 나봐야 뭐 최악의 해도 마이너스 한 8% 그러면서 손실 보는 해도 3, 4년밖에 안 되는 이런 전략은 우리가 견디기 쉬워요. 네. 그리고 이 불어나는 시뮬레이션을 꼭 보여드린 이유는 네. 용기 얻으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그리고 복리의 어떤 마법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산 투자 아까 뭐 제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거기다 마늘 간장 추가한 거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지금 저희가 이메일 하나 띄워드립니다. JTBC 아래로 누운 이 작대기 언더바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브 @ jtbc.co.kr로 구체적인 사연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 월드클래스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한 남성이 상점이 즐비한 길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 옷을 입은 괴한이 남성 뒤로 다가오더니 남성의 머리 쪽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다행히 불발인데 그러자 한 번 더 남성에게 총을 쏘려는 괴한. 이번에도 역시 발사되지 않자 재빨리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던 남성은 2번이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이 뒤늦게 남성에게 벌어진 일을 알려주면서 남성 화들짝 놀라 황급히 피신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백주 대낮에 유동인구도 많은 상점가에서 총격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다니 심각한 콜롬비아 치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이 거대한 물체가 과연 뭘까요? 큰 항아리 같기도 하고요. 정답은 폭신폭신 입에서 살살 녹는 디저트 마시멜로입니다. 젤라틴과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굳힌 음식이죠. 멕시코 중부 해리스코주의 2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무려 100여 명의 장인들이 공들여 만들었다고 하네요. 무게만 무려 약 650kg, 세계에서 가장 큰 마시멜로라는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그 무겁다는 그랜드 피아노도 500kg이 안 되니까 이 마시멜로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죠? 아마 다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사 참가자들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6,000인분을 훌쩍 뛰어넘는 양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달달함을 만끽했겠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매일 상암동 클래스의 후반부를 꽉꽉 채워주는 코너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과 같은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또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법률 상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슬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워낙 또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온라인에서나 또 다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직접 고민 사연을 직접 명연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교통사고 관련인데요.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네. 3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상클 병원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이 밥 먹고 헤어졌는데 교통사고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에 딸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경과를 좀 지켜보죠. 선생님, 저희 딸이 피아니스트예요. 다시 연주 활동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재활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이전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딸은 저렇게 누워있는데 사고 낸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사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따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확인해보니까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음주운전이요? 아니 어떡해. 그놈 지금 어딨어요? 그놈 멀쩡해요?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가해자는 현장에서 떠났더라고요. 다행히 목격자가 119에 신고도 해주시고 또 저희 경찰에도 알려주셔서 추적 끝에 도망친 가해자를 붙잡긴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그 가해 운전자는 신고는커녕 다른 지인 차를 불러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우리 딸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말이죠. 이 나쁜 놈, 꼭 콩밥 좀 먹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내 딸을 치고 도망간 놈 꼭 죗값 받게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장슬기 변호사님. 네네. 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참 이 결혼을 앞두고 피아니스트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예요. 부모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좀 사고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야 시간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제 따님분이 이제 다른 동승객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냥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큰 도로였어요. 편도 3차로 도로고 중앙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렇게 대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앞차가 옆으로 확 갑자기 비키면서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런 순간에 바로 정면에서 가해 차량이 오게 된 거죠. 역주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주행을 거의 이 음주 차량은 한 2km 정도를 그 중앙분리대를 타고 역주행을 하고 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주 상태가 심한 상태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주행을 해오다가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정면 충돌이다 보니까 앞부분이 거의 이제 반파가 되었고 예. 앞문이 안 열리는 상태 그리고 예.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따님분은. 그래서 안전벨트에 이렇게 눌리면서 장파열이 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앞부분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손가락이랑 피아니스트인데 네. 손가락 부분이랑 발 부분이 골절이 되는 그리고 요추가 골절돼 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추가 예. 골절되는 이렇게 중상해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운전자도 당연히 이제 4주 이상의 진단을 가해 받았고요. 운전자도? 가해 운전자 말고 그 동승했던 예, 운전자도 예, 예. 4주 이상. 근데 이상하게 가해 운전자도 멀쩡했어요. 아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해 운전자는 멀쩡하게 그 현장을 이탈했다고 아까 전에 뺑소니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운전자는 이제 이 사고를 내고 바로 이런 구호 조치나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으면 당연히 자기가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내려서 피해자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네. 119에 신고하고 네. 112에 신고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차에서 내려서 갓길에 그냥 앉아 있다가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나 112가 아닌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사고를 낸 것 같으니 좀 나를 데리러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60대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이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고 하니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현장에 오면은 사실은 아들은
술이 안 취한 상황인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 같아요. 피해자분 어떠세요? 뭐 119에 신고는 됐나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아들분도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해 운전자만 먼저 챙기고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 같다. 자기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 일단 그 현장을 이탈해서 신고나 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러니까 뭐 119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 현장을 이탈해서 자기 차를 태우고 아버지를 집에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한 15분 이후에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어쨌든 도주한 그 가해 운전자를 다시 잡아서 음주 측정을 한 건가요? 아니요. 일단 그 가해 운전자는 네. 아들 차를 타고 이제 자기의 집 자택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기 아하. 때문에 경찰이 도착했더니 가해 운전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목격자, 이 119 신고를 했던 도망한 분이죠. 목격자 그분이 이 119에 신고도 하고 이게 피해자분들이 차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앞문이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로 네네. 이렇게 찌그러지다 보니까 뒷문으로 나와야 돼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갓길에 이렇게 대피까지 시키는 이런 일 다 하셨어요. 아유,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가해 운전자는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가해 운전자가 술 냄새가 좀 나던데 좀 없어졌다 갑자기 어떤 네. 차를 타고 갔다라고 해서 뺑소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경찰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막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가해 운전자의 아들이 돌아와서 이 차가 저희 아버지 차인데 아버지가 음주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지금 집에 가 있으시다. 네.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경찰이 집으로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격자분이 참 고맙네요. 사연이지만 맞아요. 네. 정말 실제 계신 분이니까 좀 고마운데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라고 경찰이 이제 네네. 나중에 측정해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사회부 기자를 해봤지만 0.1만 넘어도 그냥 그야말로 만취 상태인데 맞아요. 와, 이 정도면 사고를 내든 안 내든 그냥 일단 단속되면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원래 그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0.03%거든요. 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지나면 높으면 무조건 처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음주운전만 저지른 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중앙선 침범도 했고요. 네.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사람을 치는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인사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요. 네. 그리고 그 수치에 더해져서 인사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당연히 더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거고요. 예. 그리고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 차량은 어쨌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더 무거운 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 이런 음주 사고나 이런 네. 뺑소니 사고를 보면은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뺑소니를 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무면허 상태이거나 또는 음주 상태이거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도망칠 사고를 이유가 내고 있는 거야. 일단 그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떠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자기가 안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CCTV나 이런 블랙박스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부분의 도주했던 그런 운전자들이 다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음주를 하고 자기가 사고를 냈으니 그거에 대해서 사고 후 조치를 하고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과 그 현장을 떠나서 음주 사고를 내고도 이런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네. 현장을 이탈한 사람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이탈을 한 사람이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네. 적용해서 더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달 1일부터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한 범죄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한 경우에는 네. 그 차량에 대해서 가해 차량인 거죠. 그 가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몰수하는 그런 조치를 행하도록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신고도 목격자가 있고 전화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오기 전에 현장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죠. 뺑소니죠. 이건 네. 뺑소니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장에 그냥 사고를 내고 바로 도주한 게 아니라 그래도 현장에 이분은 한 5분 정도는 머물렀거든요. 갓길에 네. 아들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머물렀으면은 뺑소니는 아닌 거 아니냐. 또는 자기가 다시 아들이 와서 우리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사고를 냈다.
이런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럼 뺑소니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또는 그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10초라도 이탈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뺑소니에 해당해서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자기 나름대로 머물렀다고 생각해도 네. 뭔가 조치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사고를 내고 네. 자신의 차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만 뭐 만약에 좀 한 5분 거리에 자기 집이 있어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난 뺑소니의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 그냥 차를 안전하게 놔두고 오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뺑소니로 적용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리고 사람이 다쳤다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구호 조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119에 신고해드릴까요? 예. 이런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셔야지만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쭈면 그럼 119와 112에 신고를 하고 뭐 자기가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나는 신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떠난다.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뺑소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신고를 했다면은 예. 그리고 자신이 이 사고를 낸 당사자라는 게 밝혀졌고 네. 그런 피해자가 지금 구호 조치,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뭐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게 확인이 되었다면은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은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요건 좀 법정에서 좀 다퉈봐야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뺑소니라는 거는 자기가 도주의 의사로 이 현장을 이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신고를 했다는 자체가 도주의 의사는 없고 자기가 운전자라는 건 밝히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려고 했느냐, 맞아요. 아니면 뭐 이게 좀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런 도망칠 의사가 없이 이렇게 좀 판단의 실수로 자리를 떴다거나 네네. 이런 거 이제 경찰 수사나 법정에서 좀 가려지겠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중요한 궁금증이라서 연락처를 안 남기고 그러니까 조치는 다 했는데 자기 연락처나 신원을 안 밝힌 거예요. 피해자 쪽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그냥 뺑소니로. 보험 처리만. 그게 좀 복잡한 관계일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는 그 개인적인 연락처는 피해자 네. 쪽에서 자기가 공개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자신의 명함을 준다던가 이렇게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12에 신고를 해서 차량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보험 그 계약자, 이 자동차 운전자가 누군지는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은 충분히 사고에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나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연락처를 꼭 굳이 남기지 않아도 네네. 되긴 하는 거네요. 하지만 제일 딱 완벽한 절차는 연락처도 남기고 그쵸. 경찰이나 119에 신고도 다 하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가급적 그쵸. 자기 몸이 괜찮은 한 네네.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특히 이렇게 상대가 많이 다쳤을 때는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어떻게 회복을 해 가는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또 뭐 자기의 처벌의 유무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자기가 사고를 낸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고를 내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성심성의껏 이 사람이 이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돌보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형사처벌을 할 때 감형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내고 죄책감을 가지고 당연히 가져야 돼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죄책감으로 그 피해자를 돌보고 그리고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제 잘 받으셔야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 교통사고 사례를 많이 해보신 전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뺑소니까지 다시 좀 짚어봤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최근에 그 대전지법 판결이었을 거예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7번이나 음주 관련 이제 뭐 음주 측정 거부도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당하기도 하고 해서 7번이나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 법정에 갔는데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많은 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정말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는데 진짜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이 여전히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요. 이 가해자, 이 아까 살해자의 경우에 살해자에게 가해한 이 역주행까지 한 이 가해자는 어떻게 좀 판단이 나왔나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 운전자도 사실은 재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 이전에 이 사고는 그 인사사고, 사람이 다친 사고이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음주 적발이 돼서 이렇게 불었을 때 음주 측정기로 불었을 때 적발이 돼서
그때는 벌금형이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형을 받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재범을 한 상황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좀 형량이 낮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사실은 형량에 있어서 가장 큰 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민사합의 아니고요. 보험사한테 돈 받는 거 말고 네. 형사적으로 형사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겠다라는 어쨌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는 많아요.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징역형까지 가는 것과 집행유예를 끝나는 것 대충 좀 경험에서 우러나온 비율이라도 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은 네. 만약에 초범이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재범이 아니라 음주운전 초범. 초범이었다는 상황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 또는 이렇게 중상해를 입은 사고 예.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은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요? 중상해여도. 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또 90%예요. 아하. 그래서 정말 피해자 의사가 정말 중요하네요. 피해자랑 합의를 했냐 안 했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요소가 형량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재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음주운전 한번 했다가 또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은 사실 반복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한 번만 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재범률이 높은 사고인데 이렇게 재범이 된 상황 그러니까 한 번 저질렀는데 다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어르신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그런 말씀,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고.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근데 재범률이 그렇게 높아요? 이게 조사 결과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범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4년 지금 최근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네. 40%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반이네요. 네. 와, 4년 이내 재범률이 음주운전 재범률이 음주를 했던 사람 10명 중에 4명은 무조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게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 인사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랑 합의했더니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주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합의를 하지 않은 음주 사건에도 사실은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제가 본 최대 그러니까 음주를 했고 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음주 사고로 그 도주까지 했어요. 그런 경우에 형량 9년 나온 게 제가 본 최대 형량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그 9년이면 정말 안 크거든요. 정말 안 커요. 그래서 네네. 피해자의 부모들은 사실은 자기 자식이 학교 간다고 그냥 나갔다가 그게 마지막 모습이 돼서 돌아온 네네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정말 그 생활이 피폐해지고 9년이 뭐예요? 뭐 90년이 지나도 그 자식을 네. 못 잃을 건데 합의를 하지 않아도 9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형량이 낮은 거죠. 이제 다시 사례자의 사연으로 가세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전문 연주자 피아니스트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도 다쳤고요. 네.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다리도 다쳤고. 요추 다쳐서 요추, 지금 예. 앉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뺑소니 피해를 당했잖아요. 음수 뺑소니인데도 보험사에서 뭐 합의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피아니스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손해보상 뭐 그런 게 가능한지 네네. 그 궁금합니다. 일단 가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형사 합의거든요. 예. 그래서 가해자가 자기가 형사 처벌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비로 금원을 건네고 이루어지는 게 형사 합의고요. 흔히 말하는 그거와 형사 합의금. 네, 형사 합의금. 흔히 네. 말하는 형사 합의금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해 놓은 종합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민사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음주, 뺑소니 이런 중대 범죄이긴 하지만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보험사로부터 그에 대해서는 100% 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100% 다 배상을 해주는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분이 피아니스트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추가 골절되면서 이렇게 핀을 박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팔목이나 발목 부분에 대해서도 운동 각도가 잘 안 나오고 예. 이런 그 장애가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파편들이 다 튀면서 얼굴이랑 이런 그 신체의 추상, 그러니까 흔적이 생긴 거죠, 상처가. 그래서 사실은 30대 가장 젊고 이제 결혼을 앞둔 예쁜 나이인데 그런 상처가 생기고 앞으로 장애가 20%가 남는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체 감정이라는 걸 신체 감정을 거쳐서 이 장애율, 자기가 앞으로 이 장애로 인해서 이 피아니스트 생활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일실수익이라고 불러요. 일시수익. 일실수익, 그러니까 일은 자기가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잃게 되는 그 수익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아니스트라는 특수한 그 직업이 있었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피아니스트를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만약에 입증을 한다면 위자료를 주장을 할 때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주나 뺑소니 이렇게 뭐 무면허 운전 같이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보다 위자료가 2배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2배까지 그 위자료를 상향해서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크리 분들 중에도 죄값을 법이 무마해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때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지 뭐 합의를 한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로부터 만약에 용서를 받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형사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은 받되 감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또 실제 빈번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혹시 뭐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사실은. 음주운전 좀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충청, 경북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300mm, 남해안과 제주에도 400에서 5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으니까요. 산사태 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물가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